새벽 3번의 노크가 관아 문을 울렸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비에 젖은 나무가 울리는 것처럼 낮았습니다. 두 번째 소리는 더 가까웠고 세 번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오래 참아온 말을 끝내 꺼내려는 듯 또렷했습니다. 문을 연 아저는 놀라서 골목을 살폈지만 빗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아 문 앞 돌계단 위에는 사흘 전 옥사한 죄수 최만복의 죄수패와 젖은 장부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최만복은 구휼미를 훔치고 창고에 불을 질렀다고 자백한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적힌 장부에는 죽은 뒤에야 찍힐 수 없는 붉은 인장이 새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은 한 사람의 억울함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양심과 기록을 빌려 사또의 문을 다시 두드린 이야기입니다. 청하연에는 새 해째 가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논바닥은 갈라졌고 마을 어귀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낸 날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관아가 풀어준다는 구휼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곡식 창고 앞에는 늘 수레가 드나들었지만 백성들의 솥에서는 죽조차 묽어졌습니다. 사또 백영수는 매달 백성들 앞에서 곡식이 충분히 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단 옷깃을 단정히 여미고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 자비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관아 뒤편 창고에서는 장부 숫자와 실제 포대수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긋남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방앗간 일꾼 최만복이었습니다. 최만복은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벽이면 방앗간 돌을 돌리고 낮에는 곡식 포대를 나르며 저녁이면 아내 윤옥분과 작은 초가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만복은 말수가 적었지만 남의 몫을 속여 빼앗는 일을 유난히 싫어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자 그는 자신이 받는 품삯 일부를 쌀겨로 바꾸어 이웃 노인들에게 건넸습니다. 윤옥부는 그런 남편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세상 일을 너무 바르게만 보지 말라고요. 하지만 만복은 굶는 사람들의 눈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옥부는 남편의 그 고집이 곧 자신들의 삶을 뒤흔들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만복은 관아 창고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구휼미 포대에는 청하연 관아의 인장이 찍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질 무렵 창고직이 김상백은 인장이 다른 빈 포대들을 가져와 곡식을 옮겨 담고 있었습니다. 그 곡식은 백성에게 갈 몫이 아니었습니다. 포대들은 뒤뜰 작은 문으로 빠져나가 상인 문제구의 수레에 실렸습니다. 만복은 우연히 본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수레가 같은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곡식 포대에 거친 실 한 올이 자신의 옷소매에 붙은 것을 보며 누군가 백성들의 겨울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복은 곧바로 사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창고직이 김상백에게 물었습니다. 백성에게 갈 곡식을 왜 밤마다 다른 수레에 싣느냐고요. 김상백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만복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척하는 법부터 배워야 오래 산다고 말했습니다. 만복은 그 말이 협박이라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 옥분에게 자신이 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옥분은 당장 그 일을 잊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복은 이미 관아 창고의 포대수와 날짜를 작은 나무 조각에 적어두었습니다. 누군가 아무리 장부를 바꿔도 자신이 본 날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며칠 뒤 청하연 관아 창고에서 작은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전체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곡식이 비어있던 뒤쪽 칸만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사또 백영수는 백성들 앞에서 큰 화재가 난 것처럼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만복의 집 마루 아래에서 관아 인장이 찍힌 곡식 자루 조각과 기름 묻은 심지가 발견되었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창고직이 김상백은 만복이 가뭄 속에서도 곡식을 빼돌리려 했고
들킬까봐 불까지 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만복은 자신이 본 죄를 뒤집어 쓴 채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옥부는 남편의 뒤를 따라가며 그 사람이 남의 쌀 한 줌도 훔친 적 없다고 외쳤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젖은 옷차림으로 무릎을 꿇었고 사또 백영수는 높은 자리에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또는 만복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무슨 사정이 있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정해둔 대답을 읽었습니다. 구휼미를 훔치고 창고에 불을 질렀으며 그 죄를 인정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창고에서 곡식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또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만복의 말은 진술이 아니라 감추어야 할 위험한 소문이 되었습니다. 감옥으로 들어간 만복은 처음 며칠 동안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신은 불을 지르지 않았고 곡식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요. 그러나 감옥 안에는 그의 말을 적어줄 사람도 믿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옛 옥졸 한칠복만이 밤마다 물그릇을 가져다 주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만복은 칠복에게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맡겼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수레바퀴 자국, 포대실의 색이 짧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칠복은 그것을 왜 자신에게 맡기느냐고 물었습니다. 만복은 혹시 자신이 말을 못하게 되더라도 내가 본 것까지 없어지게 하지는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사또는 만복이 끝내 자백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만복의 자백서는 관아 장부에 끼워졌습니다. 그를 모르는 만복의 손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백서에는 만복이 알 수 없는 창고 번호와 거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칠복은 그 종이를 본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만복은 왼손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어 손도장을 찍을 때마다 엄지가 조금 빗뚤게 찍혔습니다. 그런데 자백서의 손도장은 지나치게 반듯했습니다. 칠복은 그 사실을 기억했지만 그때는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또의 사람들은 감옥 안까지 드나들었고 칠복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눈이 오기 시작한 어느 새벽 만복은 열이 높아졌습니다. 옥부는 관아 앞에서 약을 들여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아전들은 죄인에게 아까운 약을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칠복은 물수건이라도 가져다 주려 했으나 감방 문 앞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만복은 마지막으로 옥분의 이름을 불렀고 자신은 죄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관아는 그가 옥사했다고 짧게 기록했습니다. 방화와 절도 죄를 인정한 죄수가 병으로 죽었다는 한 줄뿐이었습니다. 옥부는 남편의 시신보다 먼저 그 한 줄의 기록에 남편이 2번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복이 죽고 사흘째 되던 날 청하연에는 새 형방설이 이도현이 부임했습니다. 도현은 글씨가 단정하고 장부를 빠르게 읽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큰 벼슬아치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기록이 사람의 목숨보다 가벼워지는 순간을 여러 번 보았고 그래서 장부를 쉽게 넘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임 첫날 새벽 그는 관아 문 앞에 놓인 죄수패를 보았습니다. 패에는 최만복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수패 옆에는 빗물에 젖은 장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장부를 펼치지 않고 먼저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래된 먹 냄새가 아니라 막마른 붉은 인주의 냄새가 났습니다. 도현은 사또에게 죄수패와 장부를 보고했습니다. 백영수 사또는 잠시 패를 내려다보더니 이미 끝난 죄인의 물건을 가지고 아침부터 소란을 피울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장부의 날짜가 이상하다고 답했습니다. 최만복이 죽은 뒤 이틀이 지나 찍힌 인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장부를 빼앗듯 가져가며 기록이란 것은 사소한 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또가 장부를 접는 방식과 손끝의 떨림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관아 뒤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살아있는 죄수의 목소리보다 죽은 죄수의 기록이 더 무섭게 여겨지는 곳이라면 그곳에는 아직 감춰진 것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감옥에는 옥사한 죄수의 자리가 아직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집자리 한쪽에는 낡은 물그릇이 있었고 벽 아래에는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자국이 글자라기보다 날짜를 세는 표시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감옥 뒤편에서 늙은 옥졸 한 칠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칠복은 도현을 보자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죄수패를 가리키며 만복은 죽기 전날에도 관아문을 3번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도현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칠복은 만복이 감옥병 너머에서 수레가 나가는 소리를 3번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구휼미를 실은 수레가 새벽마다 관아 뒤문을 빠져나간 횟수였습니다. 도현은 윤옥분을 찾아갔습니다. 옥분의 집에는 남편이 쓰던 낡은 집신과 부러진 멜빵끈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옥분은 처음에는 도현을 믿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온 사람들은 늘 남편이 죄를 인정했다는 말만 되풀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현이 죄수패를 꺼내 보이자 옥분은 한참 동안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만복이 손가락을 다친 뒤부터 물건을 묶을 때 왼쪽 매듭을 조금 다르게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잡혀가기 전날 관아 창고 포대에서 떨어진 붉은 실 한 올을 옷 안쪽에 숨겨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옥부는 그 실을 도현에게 건넸습니다. 아주 작고 가벼운 실 한 올이었지만 그날부터 도현에게는 장부 한 권보다 무거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밤 한칠복은 도현을 관아 뒤편 오래된 땔감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마루 밑 틈에서 작은 나무 조각과 헝겊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만복이 맡긴 날짜 기록, 포대 실 몇 올, 그리고 감옥에서 쓴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만복이 자신을 살려달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에게 갈 쌀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밝혀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칠복은 그 편지를 읽고도 오랫동안 숨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사또의 사람들에게 가족이 다칠까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도현은 칠복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숨긴 시간이 아니라 꺼내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도현은 관아 장부를 다시 살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구휼미가 정상적으로 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묶은 실의 색과 매듭 방향이 중간부터 달랐습니다. 앞부분은 누런 삼실이었고 뒷부분은 옥분이 건넨 것과 같은 붉은 실이었습니다. 누군가 원래 장부의 몇 장을 빼내고 3장을 덧붙여 다시 꿰맨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붉은 실이 관아 물품이 아니라 상인 문제구의 포대에서만 쓰는 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도현은 그날 새벽 장터로 나가 문제구의 창고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아 인장이 지워진 구휼미 포대들이 상인의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현은 곧바로 문제구를 잡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움직이면 사또가 장부와 포대를 모두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신 방앗간 주인과 수레꾼들을 한 사람씩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뭄 속에서 관아와 상인에게 밉보이면 장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노수레꾼이 만복의 이름을 듣자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만복이 잡혀가기 전날 밤 관아 뒤문으로 쌀을 실은 수레 3대가 빠져나갔다고요. 그 수레 바퀴에는 진흙 대신 푸른 염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염료는 문제구의 창고 바닥에만 쓰이는 값싼 염료였습니다. 만복이 기록한 날짜와 수레꾼의 기억이 처음으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도현은 방화 사건도 다시 살폈습니다. 창고가 탔다면 곡식 냄새와 타버린 포대 조각이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창고 뒤쪽 그을린 벽에는 곡식 냄새 대신 기름과 송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곡식을 감추기 위해 태운 곳이 아니라 이미 비어있던 창고를 불탄 것처럼 꾸민 자리였습니다. 더구나 만복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던 기름 심지는 관아 창고에서 쓰는 심지와 굵기가 달랐습니다. 도현은 그 심지에 묻은 실을 확대해 보지 못했지만 손끝으로 비비며 포대실과 같은 염료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만복의 집에 증거를 심었고 그 증거조차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도현이 조사를 이어간다는 소식은 곧 사또에게 들어갔습니다. 백영수는 도현을 불러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들추어 산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현은 사또의 말이 충고가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또는 최만복의 아내가 조용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쌀가마와 은전 몇 잎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고도 말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이름을 쌀가마와 바꾸는 일은 장부를 새로 꿰매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요. 그날 이후 도현의 방 앞에는 낯선 발자국이 자주 남았습니다. 도현은 가명에 비밀 청원을 올렸습니다. 청하연의 구휼미 장부가 조작되었고 옥사한 최만복의 자백서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편지 끝에 자신이 사라지더라도 감옥 뒤 땔감 창고의 마루 밑을 확인해 달라고 적었습니다. 며칠 뒤 비가 그치고 가명에서 조사관 둘이 청하연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또 백영수는 그들을 정중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이 관아 장부와 창고 봉인을 다시 살피겠다고 말하자 그의 얼굴은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한 죄수의 억울함만이 아니라 굶주린 백성들의 겨울을 누가 팔아넘겼는가를 밝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가명 조사관은 먼저 최만복의 자백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칠복이 기억한 손도장의 모양과 비교했습니다. 만복의 왼손 엄지는 예전 방앗간 사고로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백서의 손도장은 지나치게 또렷하고 곧았습니다. 조사관은 손도장 옆에 찍힌 인주가 장부의 다른 인주보다 훨씬 새 것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사또는 그것이 무슨 증거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사관은 죽은 사람의 자백은 사라질 수 있어도 누군가 새로 찍은 인주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도현은 사또가 처음 죄수패를 보았을 때 왜 장부를 급히 접었는지 이해했습니다. 죄수패를 보았을 때 왜 장부를 급히 접었는지 이해했습니다. 사또는 만복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만복이 죽은 뒤에도 죄인으로 남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조사관은 관아 문을 두드린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냈습니다. 그 새벽 3번의 노크를 한 사람은 한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은 만복이 죽기 전 자신에게 맡긴 죄수패와 편지를 들고 며칠 동안 관아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도현이 새로 부임했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문을 두드린 뒤 바로 달아난 이유는 자신이 보이면 사또의 사람들에게 붙잡힐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칠복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만복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억울함까지 묻히게 할 수는 없었다고요. 도현은 그 말에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청하연 전체가 그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라고요. 공개 확인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관아 마당 중앙 낮은 나무상 위에는 최만복의 죄수패, 감옥에서 나온 나무 기록, 바뀐 장부, 붉은 포대, 실 기름 심지, 그리고 새로 발견된 창고 봉인끈이 놓였습니다. 백영수 사또는 끝까지 침착한 척했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가뭄과 혼란 속에 작은 기록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옥부는 나무상 앞에 서서 남편이 마지막까지 남의 쌀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뒤 자신에게 남은 것은 낡은 집신과 억울한 기록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남편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죄인으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조사관은 문제구의 창고에서 발견된 포대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포대의 실은 장부를 다시 묶은 붉은 실과 같았습니다. 창고 바닥에는 수레꾼이 말한 푸른 염료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아 창고에서 불이 났던 날 문제구의 창고에 들어온 곡식 수레수가 장부보다 3대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상백 창고지기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사또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은 시킨 대로 포대를 옮겼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이 그에게 불탄 창고에서 나온 기름 심지를 보여주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심지는 김상백의 개인 창고에서 쓰던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김상백은 끝내 무너졌습니다. 그는 구휼미 일부를 문제구에게 넘기고 사또에게 은전을 바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최만복이 그 장면을 본 뒤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만복이 창고 일을 망치고 백성을 선동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 창고 일부에 불을 내고 만복의 집에 기름 심지와 포대 조각을 심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백서는 감옥에서 도장을 찍지 못하게 한 뒤 다른 사람의 손도장을 이용해 꾸몄다고도 털어놓았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크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 속에서 굶주린 날마다 누군가의 밥상이 줄어들었던 시간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백영수 사또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청하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면 관아도 살아남아야 했고 상인과 손을 잡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사또에게 물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고요. 높은 담장 안에 관아였는지 빈솥을 끌어안은 백성이었는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죽어간 최만복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사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장부 위에만 있었고 굶주린 사람들의 얼굴 위에는 없었습니다. 조사관은 백영수의 관인을 거두고 그를 가명으로 압송하라고 명했습니다. 최만복의 옥사 기록은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방화와 절도 죄를 인정한 죄수라는 문장은 지워졌습니다. 대신 구휼미 횡령을 목격한 뒤 누명을 쓰고 부당하게 옥사한 백성이라는 내용이 새로 적혔습니다. 도현은 기록을 쓰면서 한참 동안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한 줄을 고친다고 해서 만복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옥분이 잃어버린 시간도 한칠복이 두려움 속에 숨었던 밤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바뀌지 않으면 거짓은 다음 세대에도 사실처럼 남게 됩니다. 도현은 붓끝을 다시 세우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늘 늦게 도착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오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가명은 청하연의 구휼미 장부를 더 이상 관아 안에만 두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매달 백성 대표와 방앗간 주인, 수레꾼이 함께 포대수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윤옥부는 처음에는 그 일에 나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회복되었으니 이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의 한 노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만복이 살아있었다면 이 장부가 다시 감춰지지 않도록 지켜봤을 것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옥부는 관아 뒤 창고 앞에 작은 나무판을 세웠습니다. 그 나무판에는 그를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포대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매달 쌀자루 모양의 작은 표시를 새겼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청하연 창고 앞에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곡식 포대가 관아 뒤문이 아니라 마을 앞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수레꾼들은 포대수를 큰 소리로 세었고 방앗간 주인은 곡식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윤옥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칠복은 그녀 곁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같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만복이 죽기 전 지키려 했던 것은 거창한 벼슬도 큰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오늘 밤 밥을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 그 밥을 빼앗아도 아무도 모른 척하지 않는지 그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던 어느 새벽 청하현 관아 문 앞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놓였습니다. 등불 곁에는 오래된 죄수패가 아니라 새로 만든 나무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패에는 최만복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죄수의 이름이 아니라 억울함을 밝히려 했던 한 사람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도현은 그 등불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관아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두드린 것은 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묻히지 않은 기록이었고 그 기록을 외면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조선야담 한국사극장에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본 영상은 조선시대 생활상에서 영감을 받은 창작 야담입니다.